익숙한 세상에 새로운 창을 여는 정서적 교감의 혁신, 금융의 혁신, 음향 솔루션의 혁신, 이동수단의 혁신, 언어교육의 혁신. 우리는 혁신을 생각합니다. 프랩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동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은 외국인이 일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리티가 사람들의 일상에 항상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추데이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다른 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의 창을 열다 추추데이에서. 스타트업 연구원은 다양한 청년 기업가들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창업가 정신과 혁신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입주사들은 연구원 부설인 일진창업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보육과 승명호 앙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 기업이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핸디버스, 삼양이즈, 가온, 스텔업, 타르트 AI, 이들의 멋진 데뷔 무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창업지원센터 김영경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회사 주가 그래프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어요? 최근에 엄청 급등한 회사인데 아닙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로 AI 이제 초기 태동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제 AI의 가장 필수품인 반도체, 그 중에 HBM을 전 세계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하면서 제가 지금 졸업하고 나서 시장을 본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5년 이래 이렇게 좋은 시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00원을 넘었고, 그래서 스타트업 하기에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산업의 전반에 어떤 인프라를 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요즘에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과 공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은 아니고 그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이제 메인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칩셋을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그럼 그 다음 넥스트는 무엇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기반 위에 이제 젊은 창업가들의 서비스가 그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젊은 창업가 이제 5개의 기업분들은 이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본 원천 기술 이걸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 포워드를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 크게 나눠준다. 이런 이제 기본 정신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트업 스테이션 1기로 그 추추 1기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어딜 갔냐면 바로 여기는 아니고 강남에 있는 디캠프에서 또 1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이제 경영대학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 디캠프에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이 페이포워드에 맞는 어떤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할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전에도 발표하는 이렇게 잘 커가는 스타트업들이 있게끔 해주신 이제 큰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존재하게끔 해줬던 일진글로벌의 고 이상일 회장님, 그리고 동아기업의 승명호 회장님
두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추추데이를 오늘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젊은 창업가분들에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의 개회사 덕분에 더욱더 힘차게 오늘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후배 스타트업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오픈마이크 연사를 모셨습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고 또 도전해온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트업 스테이션 15기 졸업기업 스페이스 점프의 배상일 대표를 모셨습니다. 스페이스 점프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고자재 거래 플랫폼으로서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품질의 중고자재를 공급해 자영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폐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스페이스 점프 배상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점프의 배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기억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픈 마이크로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실제 600만 자영업 생태계에서 낙후된 부분들을 혁신해 나가고 있는 스페이스 점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점심 그리고 저녁에도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어디로 갈지 한다면 이런 골목 상권들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골목 상권들이 꽤나 자주 바뀐다. 그리고 내가 가던 단골 가게가 갑자기 사라져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실제로도 작년도에만 해도 100만여 업체에 육박할 정도로 폐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런 기자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12가지 이상의 프로세스를 토대로 창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4주 내에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4주 내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이유는 임대료 계약을 한 다음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은 나가는데 이제 매출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5% 비중을 차지하는 기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구매하는 처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이런 중고기기를 거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역으로 제한까지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는 판매자, 구매자, 이런 선별된 딜러분들을 한데 모아서 사장님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저희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지금 선별된 딜러분들은 전국에 53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모아오면서 거래를 체결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먼저 등급 판별로 1차적으로 진행을 한 후에 추가적인 검수가 필요하다면 저희의 딜러, 이런 저희의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2차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들은 크기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발빠르게 원스톱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당일 배차, 당일 운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이렇게 수많은 프랜차이즈부터 개인 가맹점들까지 저희 서비스들을 사용해주고 계신데요. 이 외에도 저희는 사장님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매출 관리 동네 순위 시스템으로 약 1개월 동안의 마케팅 교육 영원으로 2,498명의 사장님들이 유입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지금도 확장적으로 해당 기능을 토대로 사장님들이 유입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이 좋게도 이제 나이스 그룹, 나이스 DNR 그룹과도 제휴를 맺게 되어서 해당 나이스 내에 있는 60만 명의 기가입자 분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인앱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초에는 또 해외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보기 위해서 CES의 전시기업으로 운이 좋게 선정이 될 수 있었고 해당 해외 네트워크 분들 앞에서 저희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거의 이제 스테이션에 입주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걸어온 여정들인데요. 한번 여정들을 돌아본다고 봤을 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땐 이런 임대 문의가 되어 있는 폐업자분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그런 사장님들께 욕을 정말
되바지게 먹기도 하고 실제로 결국에는 100여 분 이상의 폐업자분들과 인터뷰에도 성공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처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는 저한테 새벽 2시에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때 얘가 진짜 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려는 건가? 라는 오기 반, 진심 반으로 새벽 2시까지 그 주점 앞에서 기다렸었고 실제로 주점에 도착했을 때는 사장님께서 1시간 넘는 시간을 저에게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이 새벽 2시였던 것이고 실제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게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음성적으로 중고차 시장처럼 거래를 진행했던 걸로 알려져 있던 딜러분들을 선별하여서 현재 저희의 협력 파트너로 모셔오고 있으며 하남, 경기도, 인천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까지 방문을 해가면서 딜러 네트워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뭔가 돌아봤을 때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있었던 시행착오들에 대한 생각 정리한 걸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여러 번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실패가 의미 있는 실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한 번 더 수치적으로 세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면 좀 더 끝나고 났을 때 의미 있는 형태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다음에 인사이트 있는 적용으로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더 나은 경험 그리고 그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대하게 상상하라인데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 혹은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상상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분들이 상상하는 걸로 미래를 구상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해야 되느냐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지표들을 좀 삼아봤는데요. 제가 했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코스닥 혹은 코스피에 우리가 상장을 해야 된다면 지금은 200억 내외 매출을 내면 되지만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한 가지를 잡았을 때 50억의 영업이익을 내야 된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매출의 10%여야 된다. 그러면 나는 연매출 500억에 달성해야 되고 스타트업이 보통 상장까지 이르는데 7.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우리는 폭발적인 그로스를 그리기 위해서 5년 안에 5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50억을 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상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논리적인 구성을 갖춘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시작했던 터라 이런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두고 상상을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 말고 다 버리자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됐었던 이 치맥 회동인데요. 이걸 가지고 온 게 최근에 깜부 치킨 사장님은 휴업까지 하면서도 난리가 났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깜부 치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세 분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스타트업에 내가 10억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서비스 이거 만들어 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내 사업과 연계된 요청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택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런 F&B뿐만 아니라 병원, 헬스장, 애견샵, 미용실 등도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내지 않고 다 받아내고 수용했다면 단기간에 매출은 더 급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하는 방향,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싶은 미래에는 조금 더 멀어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금은 과감하게 워딩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저희 처음에 봤던 골목상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이런 초기에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 창업 비용이 낮은 걸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고 해서 골목 상권에 다 치킨집이 있다면 우리 이 사회의 구성원들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행복감 역시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창업의 생태계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다양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들어오면서 되게 뛰어나고 멋진 기업들이 다 계신 걸로 확인을 했는데 각 기업들 모두 각자의 빛으로 저희는 결국에 각자의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각자의 빛으로 오늘 발표도 파이팅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후배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원수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장 김원수입니다. 학교에서 오는 길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던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시네. 네, 제가 잠깐 써왔습니다. 너무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오늘 2025년 가을 추추데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도 저기 손릉에 있는 디캠프에서 같은 행사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추추라는 이름처럼 이 행사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힘차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또 q 경영대는 항상 배우는 것이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게 연결을 하는 곳을 지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정신이 상당히 잘 드러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연구원과 캠퍼스타운 소속 창업자들이 시장 앞에서 직접 자신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투자자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보상과 또 혁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모든 팀은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준비하신 것만큼 최소한 혹은 그 이상 퍼포먼스 내시기 바라고요. 추추데이의 슬로건처럼 혁신의 창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과 산업의 미래를 갖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추추데이가 단순한 데모데이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과 가능성이 연결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IR 피칭과 멘토링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와 협업으로 오늘 많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스타트업 연구원 교수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투자자와 창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미래 혁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응원드립니다.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가장 큰 성장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창업자들의 여정에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루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시기 전에 이 행사가 성사되기 위해 지원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대학을 이끄시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원수 학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시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남대일 부학장님이십니다. 네, 자리 앉으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트업 연구원의 모든 여정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시는 스타트업 연구원 황준호 원장님이십니다. 열정과 통찰로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스타트업 연구원 박진규 센터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실무 지원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스타트업 연구원 김연경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로서 창업과 투자 양 분야를 아우르며 혁신 생태계를 이끌고 계신 정회훈 대표님이십니다.
신한금융그룹의 대표 벤처캐피털 신한벤처투자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고 계신 김승현 이사님이십니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날카롭게 포착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포스텍홀딩스 정인호 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선으로 창업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계신 GD벤처스의 김하경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성장 단계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약하고 계신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의 김나연 심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패널 외에도 오늘 추추데이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5분 피칭을 듣고 10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시간 관계상 사전 섭외한 패널 분들의 질문과 코멘트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뜨거운 창업가 정신과 신선한 혁신으로 가득한 루키 스타트업들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입니다. 공연장까지 가는 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시간도 팬들에게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캔디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이동 중에도 팬덤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수요 응답형 셔틀로 편리함은 물론 공연을 향한 팬심이 꺼지지 않도록 이동을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팀이죠. 캔디버스 팀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팬덤 특화 모빌리티 캔디버스의 정지용입니다. 네, 지난 9월 부인부단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산과 인천의 공연이 겹쳐서 3일간 부산, 인천, 부산으로 락 페스티벌을 다녀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좋은 의미로 페스티벌이 미쳐있다 해서 광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사람들은 저희 핸디버스가 있었기에 이 일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들이 원하는 일정으로 특별 셔틀을 기획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했고요. 또 이동 과정에서 SNS 이벤트와 또 포스터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셔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저희 핸디버스도 단 하루 만에 탑승객 1000명과 차량 40대 운행 그리고 8,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희는 이들이 팬덤의 특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리고 팬덤은 취향이 연결되길 바라고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가 생기고 팬덤이 생기는 이유가 그 본질이 바로 이것인데요. 저희 핸디버스는 이 본질에 집중하여 취향을 연결하고 더 많은 팬 경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팬들을 연결하는 첫 번째 지점으로 모빌리티를 잡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팬덤을 중심으로 한 공연 관람은 이제 우리에게 누군가 특별한 취미가 아니라 일상 속 문화가 되었습니다. 실제 MZ세대의 77%는 팬 경험이 있다고 하고 54%는 공연 관람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객들의 이동은 여전히 불편한데요. 공연장까지 가는 길이 교통비, 시간, 피로도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공연, 현재 국내 80% 이상의 공연이 수도권에서 열리는데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공연이 저녁 늦게 끝나는 공연 특성에 맞는 이동수단이 전무하기에 팬들은 여전히 공연장 가는 길, 또 집으로 오는 길에서 그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지점에서 모빌리티를 통해 팬들을 연결합니다. 팬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또 재미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팬덤 공연 특화 모빌리티를 통해 비용, 이동,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같은 팬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그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거나 팬덤별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재미있는 팬덤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매출 7억 원, 그리고 서비스 가입자 약 5만 명, 그리고 이 탑승객도 15,000명 이상을 유치했고요. 작년 동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약 242%가 됩니다. 네, 저희의 확장은 팬덤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생겨납니다. 기존 팬덤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아이돌, 또 K-팝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팬덤을 같은 취향과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팬덤의 이동 영역 또한 더 확장되게 되는데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이동이 필요한 영역도 더 넓혀지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각 팬덤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요. 그들이 더욱더 그 팬덤 안에서 특징적인 팬덤별 경험에 대해서 확장을 하며 저희가 횡적 확장과 동적 확장을 동시에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존 K-팝 콘서트 시장을 시작으로 다른 기타 대중공연, 또 페스티벌, 그리고 더 나아가 프로스포츠 등 강한 팬덤 성향을 띠는 시장으로 먼저 빠르게 확장해서 같은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또 팬 경험 강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팬덤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저희 팬디버스에서의 이동이 팬 문화, 또 팬 경험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저희 차량을 탑승하고 또 콘서트 장비, 핸드폰이나 다양한 굿즈 등이 필요한 그 대여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이용해서 본인이 기존에 경험하던 그런 팬덤 여정을 더욱더 쉽고 더 재밌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예시들이 좀 저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팬덤 여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들을 좀 하나인데요. 하나하나가 다 지금의 재미 요소이자 또 앞으로의 확장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테마 셔틀을 하나로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부전도 그런 테마 셔틀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잠시만요. 그 김연의 칼날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많이 핫했었습니다. MZ세대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 중에서도 N회차 관람을, 영화 관람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연의 칼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연다거나 아니면 팝업스토어를 저희 셔틀로 이동하게 해서 그들이 이동 과정 중에서는 노래를 즐기고 또 영상을 즐기고 또 마지막에는 영화 관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특별 셔틀 또 여행 상품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요. 특별히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밖에도 빵이 있던데 대전으로 빵을 사러 가고 싶은데 나랑 같이 빵 사러 가고 싶은 사람이나 빵 셔틀을 어감이 이상하지만 빵 셔틀을 같이 가고 싶은 분 여기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렇듯 저희에게 셔틀은 어떤 하나의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결점들을 연결해주고 그 팬덤을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더욱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는 그 이동 과정을 전반적으로 온전히 저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더 다양한 재미들과 또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 다양한 부가가치 또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26년에는 B2B 셔틀의 확장과 또 이동 영역의 확장, 카테고리의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8년에는 팬덤 여정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빵의 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 그 팬으로서 저희 팀원 모두가 팬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무언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팬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팬들의 취향을 연결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핸디버스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디버스 정지용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과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버스를 잘 쓰고 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디서 수급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이제 버티컬하고 수직 수평 다 확장하실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그 다음 스텝으로 먼저 집중하시는 영역이 어딘지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MVP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업체들과 다 계약을 하고 또 컨택을 해봤습니다. 실제 셔틀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의 핏과 가장 맞는 업체들을 2곳 정도 선정해서 전국 단위의 배차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하루 나오는 차량 수가 하루에 50대에서 100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그 이동의 영역의 확장과 또 그 경험의 확장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먼저 타겟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동일한 모델을 다른 이동 시장에 적용하는 게 더 우선적이고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다음 이동의 영역을 지금 페스티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스티벌 국내 좀 최대 페스티벌 서비스와 연계해서 해당 락 페스티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장에 더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닛 이코노믹스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실제 운영을 좀 해보셨으니 매출도 7억 원 정도 달성을 해보셨으니 관련해서 좀 유닛 이코노믹스에 대한 그동안 분석한 내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에서 저희 총 매출의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총 매출 기준으로 대부분이 다 차량 비용으로 나가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실제 뭐 운영비, 현장에서 든 운영비나 마케팅비들을 제외하고서 유닛 이코노믹스를 저희는 10% 정도로 총 매출의 10% 정도에서 10%에서 1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콘서트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문제일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아이템도 아니라서 많은 시도들이 기존에 있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시도했었던 플레이어들은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안 된 곳들이 왜 안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시기가 이런 셔틀에 대한 전반적인 상업화 또 상용화가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많이 진입을 했는데요. 저희보다 더 외부 제휴, B2B 셔틀로서 더 공식 셔틀을 더 많이 따내는 업체도 있고 좀 더 단가가 낮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는 재미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플레이어들은 정말 다양한 다른 강점들이 있지만 그 기능적 역할, 이동에서의 기능적 역할에 더 집중하는데요. 저희는 무엇보다 그냥 이 셔틀 타면 재밌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더라도 아니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더 많은 가치들과 더 많은 재미들을 얻을 수 있다에 더 초점을 맞춰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특별히 재밌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차량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저희 셔틀을 탑승하신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특별 굿즈라든지 아니면 저희끼리 뭔가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팬덤이 정말 단순히 그냥 이동객으로서 저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 한 명 한 명이 이 문화를 같이 즐기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유저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핸디버스라는 크루 자체의 소속감을 결국에 느끼게 하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이동의 편의뿐만 아니라 뭔가 컨텐츠적인 거나 커뮤니티적인 요소를 결합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이런 거는 내부에서 다 멤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안으로 내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파트너십과 함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팬덤 관련된 서비스들은 워낙 많고 또 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저희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온오프라인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접점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 시장 특성상 좀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유저들이 좀 일회성 매출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수기에도 우리가 그 유저들로부터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또 알고 계시듯이 페스티벌이나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주기가 좀 깁니다. 저희도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때 유저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는 그 주기가 2달에서 3달 정도 됐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런 재미적인 요소, 또 다른 그런 부가 기능들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온전히 다 그 기능들을 넣고 있지 못하는데 계획 중인 것들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하는 연계 상품들을 더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런 공연 중심으로 이벤트 중심으로 스타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분들은 사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동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콘서트를 갔던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다른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테마 셔틀 같은 것도 기획하는 게 더 고객과의 그 접점들을 더 다양하게 다른 영역에서도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이동의 영역에서 제한되어 국한되면 그 방문 주기에 대한 부분들 더 자주 이용하고 더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그 이유들이 더 제한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걸 이동 영역으로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그만한 성과를 거둔 거는 굉장히 이제 도전적이고 성취한 거는 축하하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고 꼭 직접적인 경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팬덤 서비스를 하는 아주 큰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버스 연계해가지고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시장에서 우리 존재감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 그 디테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초기에 목표했던 것들은 저희가 일단 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자 그리고 그래서 기존 팬덤 서비스들도 동일한 서비스를 내려고 할 때 우리 서비스를 먼저 같이 제휴를 한다거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자가 사실 처음에는 주 목표였고요. 근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현장에서의 오퍼레이션 소요가 정말 많이 드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말 뭐 인력이 많다 아니면 버스 네트워크가 많다라고 해서 이런 현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이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현장에서의 운영들을 정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핸디버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표 팀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 잠시라도 마음이 쉴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삼양이즈는 그런 순간을 위해 나만의 고양이와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AI 펫 시뮬레이션 게임 리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티에게 먹이를 주고 말을 걸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유저는 어느새 리티와 진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게임으로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팀 삼양이즈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폰 안에 고양이 친구 리티를 만들고 있는 삼냥이즈의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AI를 친구처럼 여기고 친구가 되는 세상,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AI 컴패니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전에는 단순히 더 잘 말하고 잘 기억하는 채팅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것에서 지금은 3D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미 연매출 400억 원을 내고 있는 미국의 레플리카나 AI 여자친구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그로게 예시가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들 다마고치를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높아진 상호작용 자유도 덕분에 이런 버추얼 펫 시장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펭구라는 서비스는 AI 버추얼 펫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MAU 250만 명을 달성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펭귄 대신 고양이, 나만의 AI 친구 리티를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리티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리티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때로는 귀찮고 번거로울지언정 리티를 잘 돌봐줘야 하죠. 리티와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며 자원을 획득하고 그 누구보다 더 리티를 잘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캐릭터 육성 게임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이 리티라는 앱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게임이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제가 한번 저희 집 리티인 레오와의 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와 함께 미니게임을 즐기고 다시 홈으로 들어오니 레오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하늘을 나는 건 언제나 너무 즐거운 일이야. 근데 나 너무 배고픈데 혹시 밥을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저한테 말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레오한테 밥을 주고 다시 다른 대화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듯 게임은 대화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고 대화는 다른 게임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루프를 통해서 사람들은 높은 몰입 경험을 경험하고 리티와의 라포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리티와 나만의 세상을 넘어서 리티를 키우는 다른 집사들과 리티와의 세상으로 저희는 확장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리티와 함께 리티를 중심으로 다른 유저들과 상호작용하고 더 나아가 경쟁까지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티라는 서비스를 공개한 지 이제 약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은 알파 버전의 컨셉 증명 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유저들은 벌써부터 오랜 시간 매일 자주 리티를 들어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거의 주 7일 중에 5일 가까이를 들어와 하루에 2~3번 들어가서 리티에게 말을 거고 밥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들어와서 밥을 주고 계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더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넣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난 5달 동안 저희는 이 18번째 업데이트를 거쳐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스코드라는 채널로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그에 따라 평균 세션 시간은 3.7배, 일 체류 시간은 1.8배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앞으로도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유저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있는 콘텐츠들을 넘어서 핵심 콘텐츠 루프를 완성하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콘텐츠 루프를 완성을 하고 26년도 이제 중반부터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AI 컴패니언 서비스들이 채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을 해서 이제 구매 전환 검증을 하고 소셜 기능들을 이제 강화를 해서 글로벌로 확장을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실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재밌어서 혼자 앱과 게임을 만들어 왔던 학생들이고요. 저와 이제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등학교 IT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코딩실에서 개발을 하고 게임을 만들었던 그런 친구들인데요. 지금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대학교를 각자 갔는데 다시 모여서 리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코파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팀에 게임을 25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게임 덕후이고요.
저희 다른 팀원들도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동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우 간단한 결속력과 믿음을 가지고 게임을 저희 팀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모르면 배우면서 잘 안 되면 되게 만들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매일매일 12시간씩 리티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리티의 무궁한 이런 발전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들 때까지 저희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량이지의 최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삼양이즈 최소정 대표님과 Q&A 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도 그 삼양이즈라는 IP에 계속해서 집중해가면서 여기다가 밸류들을 더 붙이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더 많은 게임들이랑 IP들을 만들어내는 게임 스튜디오로 나아가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 이 리티라는 IP를 집중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희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게임의 공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게임 형태가 잘 되면 그것과 비슷한 장르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저희도 만약 이 대화라는 AI라는 요소와 게임을 합친 이러한 하나의 그 루프가 잘 작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한다면 리티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사람, 뭐 외계인이 되었든 어떤 캐릭터를 넣어도 재미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북을 저희가 체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내부에 과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알파 테스트 단계여서 이제 리워드 광고를 붙여놓은 상태이고요. 직접적인 과금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리워드 광고를 보는 분들의 통계를 봤을 때 실제로 코인을 획득하겠다고 하루에 막 10번씩 광고를 보시고 네, 이 채팅 토큰 충전이랑 리티가 가출을 하거든요. 가출했을 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광고들을 보는 것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과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할로윈 시즌이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로윈 패키지를 좀 판매를 해보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있는 유저분들 중에 약 한 4-5명 분 정도가 이제 패키지를 구매를 해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고양이 너무 귀엽게 잘 봤는데요. 네, 다른 버추얼 펫이나 AI 컴패니언, 버추얼 컴패니언 이런 앱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그 AI 컴패니언과 지금 대부분은 1대1로 대화를 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시장이 결국에는 그래서 얘랑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걔랑 하는 게 재밌어? 즐거워? 이거에 대한 답을 잘할 수 있는 팀이 오래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을 잘하고 기억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이 AI 컴패니언과 즐기는 콘텐츠들이 내가 원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워낙 초기 단계고 가입자 수도 작기 때문에 뭐 이 모습을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제 리텐션이 굉장히 헤비하게 높은 유저들이 있는 걸 강조해 주신 것 치고는 가입자 수 4,950명 중에 MAU가 350명 정도니까 네 그렇게 이 숫자를 봐서는 접속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뭔가 컨텐츠가 아직 구성되기 전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게임 컨텐츠가 정말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유저가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들어와서 일단 나가는 유저들을 저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로도 사람들이 오래 남아서 이 친구와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무궁한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개발한 건 올해 1월부터이고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게임이 아니라 챗봇에 좀 더 가까운 형태였는데 이걸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쪽으로 집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카이스트 인파이브가 좀 발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벌써 한 반년 됐거든요. 반년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5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과연 앱일까? 게임일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푸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졌고 그 E5가 끝나고 지금까지의 가장 큰 성과는 어쨌든 저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까지는 뭔가 이 AI 컴패니언을 기른다, 키운다 정도에 머물렀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은 AI 컴패니언과 함께하는 어떤 세상을 구축한다. 이 컴패니언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나간다에 이제 집중을 하기로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낚시 게임을 추가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좀 공략하려고 하는 시장에서의 어떤 타겟 고객들은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단순히 성별과 나이대로만 봐서는 20대와 여성 고객들이 가장 저희의 유저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의 이런 동물의 숲이나 스타듀밸리나 이런 힐링 게임들 혹은 이런 키우는 게임들, 고양이를 좋아하는 귀여운 걸 좋아하는 유저들이 저희의 아주 가장 초기 타겟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20대 여성을 넘어서서 사실 이런 귀여운 걸 좋아하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니즈들은 남성분들 그리고 나이대와 상관없이 이런 니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점차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걸 이제 AI 컴패니언과 캐릭터 챗봇과 거기에 섞인 게임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사실 요즘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결국에 고객들은 그냥 게임이든 OTT든 유튜브든 릴스든 본인이 이 여유 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어디다가 배정할지 어디다가 얼로케이트 할지를 정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결국에 경쟁사잖아요. 저희도 결국에 그런 관점에선 최고로 재밌는 게임이 돼서 그냥 우리의 유저들의 일 여유 시간에 되게 많은 부분을 뺏어오면서 거기서 돈을 내게끔 해야 회사로서 유의미한 성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평균 체류 시간이 17분인 컨텐츠는 게임치고는 아직 되게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걸 1시간, 2시간 이렇게 내야 지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프렉이나 제타랑 경쟁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유저들의 체류 시간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분기점이 어떤 계기로 올 거라고 내부에서는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이제 초반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게임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각각의 게임들이 정말 하나의 미니게임처럼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콘텐츠로서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루프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이걸 플레이할 동의를 주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다음 연도 초반까지의 미션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컨텐츠다 보니까 이제 여가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내가 뭐 쇼츠를 볼지 게임을 뭐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들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정말 좀 신기했던 부분은 이게 단순히 오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루틴처럼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게임이 물론 오래 플레이 하시는 분들 정말 오래 플레이 하시지만 매일 3번씩 꾸준히 같은 시간대에 들어와서 이거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물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또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사실 효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저희 유저들은 효율보다는 리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같은 효과를 가진 아이템임에도 리티가 나 이걸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그 아이템을 구매를 하시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게임 그 이상의 그런 어떤 잠재력, 포텐셜을 가지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까 강조해 주셨던 게 저희는 단순 채팅뿐만 아니라 게임까지 결합됐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단순 채팅 기능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타, 리튼, 캐릭터 AI에는 채팅만 가능한데도 일체류 평균 시간 막 3-4시간씩 뽑아내는 IP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IP들이 게임 뭐 복잡한 기능도 없음에도 그 정도의 체류 시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키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 두 개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챗봇 하나가 아니라 캐릭터 챗봇을 모아놓은 플랫폼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저들은 그 안에 서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들을 즐긴다에 이제 핵심이 맞춰져 있다면 사실 이쪽 시장도 결국에는 채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호작용 쪽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 가치는 그쪽은 플랫폼이라면 저희는 어떤 단일 하나의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레플리카 AI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는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냥이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팀입니다. 음악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디 뮤지션과 크리에이터들에게 음향은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장비, 그리고 까다로운 세팅, 부족한 기술 지원까지 음악을 만들기 전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죠. 가오는 이 문제를 AI로 해결합니다. 음향 보정부터 믹싱, 레코딩까지 단 하나의 장비로 모두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음악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술의 무대를 열어주는 팀 가온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너 가온 몰라? 이거 하나만 무선으로 연결하면 이펙터, DI-박스, 콘솔까지 다 돼. 네가 원하는 뮤지션 프리셋을 선택하면 그 음향으로 구현이 돼. 네가 원하는 음향을 채팅창에 묘사하면 그 음향대로 자동으로 믹싱까지 돼. 안녕하세요. 음치도 아름답게 보컬 크리에이터와 인디 뮤지션을 위한 음성 음향 보정 솔루션을 개발하는 가온팀의 노재은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들으며 감동과 위안을 받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음원 제작 프로세스가 숨어 있습니다. 가수들은 음성을 녹음한 뒤 음성을 보정하고요. 그 뒤 악기와 음성을 조화시키는 믹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음성 음향 보정 작업과 믹싱 작업은 굉장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프로 가수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추어와 프로 가수 사이에 애매하게 낀 크리에이터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나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간단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을 말합니다. 주로 커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MR을 사용하기 때문에 믹싱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다만 아마추어보다 목소리는 예쁘게 들려야 하기 때문에 음성 음향 보정 작업은 필요로 합니다.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먼저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 뒤 음향 감독에게 외주하여 음성 보정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이틀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비용도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뒤에 음성과 영상을 합쳐서 유튜브나 틱톡의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음성 보정 작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6종의 이펙터를 조합하여 수백 가지의 파라미터를 손으로 일일이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음성 간단하게 믹싱하기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절대 간단하지가 않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뮤지션들은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가 없었거나 아니면 음향 감독을 고용한 충분한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들은 돈도 없고요. 노래도 솔직히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원하는 음성을 묘사하면 자동으로 이펙터 파라미터가 조정이 됩니다. 저는 베게린 스타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비포 애프터를 보시겠습니다. 투투데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투투데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음향 감독에게 음성을 외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촬영을 한 뒤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음향을 후보정하고 곧바로 영상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보정도 가능해서요. 개인 방송 스트리머나 유튜버들도 실시간으로 곧바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해봐도 기술 우위는 명확합니다. 연매출 1,000억 원대인 웨이브즈의 AQ인데요. 130달러짜리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펙터 세팅만 가능하고요. 상세 조정이나 맞춤형 세팅도 전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26종의 이펙터를 AI가 자동으로 세팅해주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기술 장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인 게 모델 설계입니다. 저희는 음향 이펙터라는 게요. 너무 마이너한 분야라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디 뮤지션과 크리에이터 시장이 8.5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주요 플랫폼, 틱톡이나 유튜버 등의 애드온으로 탑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85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 $5를 받을 경우에요. 월 매출 425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향 스타트업 업계는 생성 소프트웨어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음향 고정 작업도 불가능했고요. 디테일 작업이나 공유 거래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음향업계의 피그마 포지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생성까지 가능하고요. 디테일 작업 그리고 커뮤니티 공유까지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저희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고요. 악기 제조사는 악기 음원을 저희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그 음향이 자동으로 딥러닝이 돼서 프리셋이 제작됩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이 프리셋을 가지고 컨텐츠나 음원을 제작할 수 있고요. 또 자사의 하드웨어와 연결하면 라이브 공연까지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향 감독이자 작곡가이자 개발자인 제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고 삼성 AI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한 윤유경 개발자가 CTO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향 솔루션을 넘어 창작자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온이었습니다. 네, 가온 노재은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Q&A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코멘트와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노래도 비포 애프터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결과는 뭐 과정과 결과 잘 이해를 했고 궁금한 거는 어쨌든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보정이 된 이후 결과물도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게 주관이 좀 작용하는 영역일 것 같아요. 누구는 마음에 들어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결과물을 고객들이 만족 그래도 하는 것 같다라는 바를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확인은 직접 뮤지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음대 교수님한테도 여쭤봤고요. 저희 싱어송라이터 디어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주셨었고, 저기 음대 교수님, 피정훈 교수님은 저희 하드웨어가 한 1,0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해주셨습니다. 15명 정도 인터뷰했는데 8명이 이거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음성을 뭐 아티스트 스타일로 바꿔준 건지 이거는 잘 봤는데요. 아까 그 악기에 연결하는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네. 잠깐 디바이스 배경 설명부터 드리자면요. 원래 디바이스가 라이브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악기랑 이펙터, DI 박스 연결하고 스테이지 박스, 콘솔 거쳐서 스피커까지 연결해야 되는데다가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조절하는 것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저희는 악기들마다 무선 송신기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기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송신기를 악기에 장착하면은 저희 수신기랑 무선 통신이 됩니다.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마이크나 악기들이 한꺼번에 여기로 들어옵니다. 뮤지션들은 각자 그 모바일로 접속해가지고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하면은 각자 그 음향대로 세팅이 됩니다. 궁금한 게 그 악기에 끼우는 하드웨어들은 사실 이미 기존에 음악을 전문으로 하고 있던 분들이 타겟인 것 같고, 그 아까 또 일반 크리에이터들 중에 노래 못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건 원래 음악을 전문으로 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전체 음악가 영역들을 전부 다 커버하는 회사인 건가요, 지금? 요것도 사실 전문 음악인보다는 좀 인디 뮤지션 밴드를 타겟한 겁니다. 사실 전문 음악인들은 이런 무선 통신보다는 직접 그냥 음향 감독 1급 한 40만 원 주고 1억 원짜리 콘솔 그냥 그거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한 300만 원 정도에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좀
진입장벽을 느끼는 인디 뮤지션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아예 아웃풋이 너무 중요한 그런 이미 음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믹싱 마스터링에 돈을 더 쓰더라도 최고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 엄청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크리에이터들이나 이런 인디 뮤지션들이 돈을 내고서 아웃풋을 더 좋게 할 만큼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게 전문 음악인과 크리에이터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전문 음악인들은 보통 앨범 내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으로 1년 반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은 중요한 게요. 유튜브에 영상 2-3개씩 올려야 수익이 최대로 나옵니다. 근데 영상 2-3개씩 음향 감독에게 맡기면은 제한이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는요, 그냥 손쉽게 할 수 있고 라이브로도 적용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크리에이터 시장이 점점 크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건 모두가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 이렇게 믹싱 마스터링을 통해서 컨텐츠를 올려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비율이 전체 크리에이터들 중에 과연 얼마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 틱톡이나 이런 크리에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 공개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보수적으로 3% 정도 잡았는데 사실 그냥 엄청나게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인디 뮤지션에만 4천만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디 뮤지션보다 좀 더 아래 단계의 크리에이터들은 훨씬 풀이 넓을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업의 방향을 아예 객단가가 높은 전문 뮤지션들의 엔지니어링 마스터링에서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도 고민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아니라 그냥 더 낮은 쪽에서 혁신을 해서 객단가가 낮게 보수를 늘리자라는 방향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건데 먼저 약한 곳을 공략한 다음에 강한 곳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생기업인데 처음부터 오케이 전문가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아마추어나 인스타 셀럽들 이런 분들을 타겟해서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이렇게 방향을 세웠습니다. 저희 기술 자랑을 혹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 기술이 왜냐면 이게 요새 AI 기업들이 AI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 챗GPT API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진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이것도 이펙터들도 다 GPU 계산 가능하게 병렬적으로 연산 가능하게 수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딥러닝하는 모델도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전처리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또 받은 기술 중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전받은 기술이 있는데 이거 고장났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전받은 기술이 있는데 이제 이 룸튜닝이라고 이제 이 방의 공간을 분석해서 이 공간에 최적화된 음향을 세팅해주는 기술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전받아서 좀 기술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전받았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된 거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아닙니다. 아직 출원하기 제가 왜냐면 시작한 지 여기 입주를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을 때는 정말 제가 꼴등으로 이 아이템도 아니었고 정말 재앙적이었는데 정말 3개월 동안 진짜 하루 20시간씩 일하면서 이렇게 개발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하려면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출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원은 했어요? 네, 출원은 다 했습니다. 네,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악기에서 음향 신호를 미디 신호로 뽑아가지고 내보내는 기술인데 그건 이제 가야금에만 특정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이 딥러닝 기반 음향 제어 디바이스 및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향을 뽑아내서 그 음향을 딥러닝에서 해서 내보내는 건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그 음향 기술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했는데 저희는 미디 정보를 따로 추출해가지고 한다는 게 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발명입니다.
혼자 했습니다. 제가 사실 문과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너 음향 잘 아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음향감독 국가공인 시험이 있는데 마침 제가 딱 그 말 듣고 한 일주일 뒤에 시험이길래 응시해서 바로 음향감독 자격증 땄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과니까 너 개발 아냐? 하길래 제가 저번 주에는 고려대 AI 부트캠프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또 이제 증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수많은 스토리들과 기술들이 유의미하려면 어쨌든 저희 상품이 잘 팔려야 되고 아무리 그 위쪽을 타겟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값이 괜찮아야 사람들이 살 텐데 사실 아까 전혀 베게린 같지가 않아서 진짜 장담이 안 되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수준에서 지금 만드는 퀄리티 중에 괜찮은 퀄리티여서 아마 올리셨을까 아닌가요? 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그 교수님들께 보여드렸던 거 그냥 음향 보정 예쁘게 완만하게 됐던 건데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스피커로 듣는 거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프로들이 스피커로 좋은 스피커로 듣는 거 아니면 차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효과를 엄청 빡세게 줬습니다. 그냥 진짜 이게 차이가 있구나 느낄 정도로 빡세게 줬습니다. 실제로는 솔직히 일반인들은 음향 보정 작업해도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크리에이터들이 쓰기에도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버는 콘텐츠는 핸드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일반인들이 버는 건데. 그렇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어쨌든 전부 다 음성 보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음성 보정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음정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솔직히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 음정 보정 작업까지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온이었습니다. 제 다음 순서입니다. 글로벌 인력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언어의 벽 앞에서 기회를 잃고 있는데요. 스텔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비즈니스 한국어 회화 교육 서비스 한글링을 선보입니다. AI 튜터를 통해 면접부터 현장 소통까지 실무 중심의 학습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제공하는 스텔업의 한글링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는 박준혁 팀장입니다. 업무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를 1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 회사 지원하게 된 한국대학교 생명공학부 비즈니스 한국어는 회사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한국어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한글링 도움이 많이 됐어요. 취직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링 덕분에 공부를 재밌게 했어요. 이제 면접도 무섭지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텔업의 대표 오민지입니다. 네, 현재 글로벌 한국어 교육 시장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행,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배우던 세계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제는 정착과 취업, 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 시점에 세계인이 원하는 한국어 교육을 다시 규정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육 2.0 시대, 이제는 경험을 넘어 경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거기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요. 단순 범용 한국어 중심의 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학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동시에 일부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현장이 위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비즈니스 한국어, 실무 한국어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도 부재한데요. 이에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없던 비즈니스 한국어의 전문성을 둔 교육 서비스 한글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링이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이전과는 다른 실무 연계형 한국어 교육을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더 넓고 많은 유저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혹은 한국 기업에서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 사무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고급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요. 또 블루컬러 직종을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링은 보다 쉽게 언제 어디서든 이 고급 한국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본인의 수준에 맞도록 AI 튜터와의 상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AI와의 자유회화 학습 기능과 AI 모의 면접을 비롯해서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본인이 취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 역량을 평가해주는 자격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9월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정식 런칭과 B2C 마케팅 이후 한 달 반 만에 5,000명의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글링 매출을 5천만 원 확보를 하면서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었고요. 저희 유저들의 38%가 베트남 출신 유저들입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25%, 북미권과 유럽권 외국인들이 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미권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협중앙회와의 이 단체 한글링 서비스 계약을 이뤄냈고요. 또 케어링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또 국내 대기업 건설, 제조, 조선업과의 이 논의를 통해서 기업 고객들의 니즈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기업 고객과의 계약을 따내면서 내년도 한글링의 매출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가 초기 시장 진출 전략으로 잡고 있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시장은 일반 범용 한국어 교육 시장보다 유저들의 WTP가 높고 서비스에 대한 리텐션이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블루컬러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 시장이 이제는 기업의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블루컬러와 화이트 칼라 모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어 교육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 한류의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여행과 또 체험의 영역에서 사랑받았던 한국어 교육이었는데요.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73만 명, 국내 이민자 시장은 무려 약 150조 원까지도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글로벌 한국어 학습자 수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이라는 시장에 조금은 날카롭고 니치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B2C와 B2B, B2G 모두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를 더 공고히 하고 시장 내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범용 한국어 시장까지도 저희가 확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와 PD 경험을 통해서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쌓아올 수 있었고 또 스피치 지도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사업화에 녹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개인 창업의 경험을 가지고 빠르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경험을 넘어 경력으로 스텝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오민지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Q&A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스피치 지도사셔서 그런지 방송을 듣는 것 같았어요. 네, 딕션이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비즈니스 한국어 회화 교육 여기에 이제 조금 특화하는 뭐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다. 뭐 요거는 공감이 가는데 그 블루칼라 직종의 안전 교육 이런 거는 사실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서비스랑은 또 완전 다른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는 여기 왜 나온 걸까요?
네, 저희가 B2B 고객들과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희 실제로 수협중앙회에서 요청 주시는 이유도 해수부에서 현재 어업활동으로 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수협중앙회에 이런 안전사고 동시에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라고 압박을 좀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의 건설, 제조, 조선업에서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 시에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함께 안전교육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B2B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수요처에서 이런 거랑 좀 번들링으로 같이 해달라라고 해서 마케팅 측면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안전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현장 내에서 안전과 관련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교육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올해 매출도 많이 발생이 했는데 IR 장표를 보면은 번들 구매 매출인 것 같아서 혹시 이 안에서 실제 엔드 유저분들이 사용한 사용성 지표들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정식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지표를 사실 분석하고 싶었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빼기는 했는데요. 사실 교육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지표로도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게 사실 리텐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랭킹이라든지 리워드 부분으로 조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2C 측면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셔서 유저들을 고객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 지금 저희가 SNS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B2C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초기에 시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1인당 고객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단 B2B와 B2G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B2B와 B2G를 통해서 매출이 조금 확보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B2C 쪽 마케팅에 비용이나 저희의 리소스를 조금 더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요즘 글로벌에서 너무 문화 강국이 돼서 한국에 관광 오고 싶어 하고 더 넘어가서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너무 명확한 것 같고 그만큼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시장인데 사실 그 안에서 비즈니스 한국어라고 우리의 사이즈를 우리가 일부러 좁히고 굳이 우리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틀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즈니스 한국어 시장은 그냥 한국어 시장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그렇게 성장을 막 하고 있는 기울기가 높진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배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있었던 한국어 교육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선도 기업이 사실 없었던 거에서 저희는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한국어 시장으로 저희가 똑같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시장 내의 차별성도 떨어질 것이며 기존에 했던 플레이어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TP나 리텐션이 높을 수 있는 이 고객들의 주머니가 좀 더 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니치하지만 확실하게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일반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것과 구분되는 비즈니스 한글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특화된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생애 주기별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유학이라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 취업까지 또 정착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가 콘텐츠의 바운더리를 유학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확장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저희 실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는 외국인들의 이런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이제 전 주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좀 늘려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유저들이 저희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방향으로 이 수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키우실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금은 한국어 교육과 면접까지 커버를 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착부터 회사 취직, 장기적으로는 이직 이런 취업 전반의 영역을 커버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업 전략상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전략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사실 한국어 교육 쪽에 선도 기업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퍼스트 플레이어가 되고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범용 한국어 시장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정착 지원이나 다양한 서비스까지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텝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토큰 증권 시장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죠. 타르트 AI는 토큰 증권 시장에서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정진해 왔습니다. 이 노력들은 투자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시간 거래를 연결하며 투자의 세계를 더 쉽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혁신으로 토큰 증권 생태계를 선도하는 타르트 AI 팀을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금융의 새로움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에도 투자 혹한기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간 쌓아온 타르트만의 가치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미술품부터 음악 저작권까지, 데이터부터 인공지능까지,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타르트 AI, 타르트 AI, 금융의 가능성을 넓히다. 타르트 AI. 타르트 AI 박은입니다. 네. 발표 앞서 저희 좀 하이라이트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12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하였고 지금 20억 원의 프리에이 라운드를 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개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로 데이터 플랫폼과 유통 플랫폼을 만들었고 진짜 AI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세 가지의 다양한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미술품과 부동산, 한우. 세 가지 보면 전혀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한우는 생물로서 이 앞에 있는 것들과 너무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금융시장에서는 STO 토큰 증권이라는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하나로 묶이고 새롭게 금융시장이 기술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STO 시장은 이제 해외에서도 더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달러 채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PSG도 토큰을 발행을 하였고, 그리고 미스키도 토큰을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도 배당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큰 증권 시장, STO 시장은 이제 연평균 5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현재는 320조 원 규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제 발맞춰서 쫓아가고 있고, 맨 처음 조합 투자라인은 그다음 투자계약증권, 지금 이제 토큰 증권, 입법이 되면 토큰 증권이라는 입법 안으로 지금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초자산이 미술품부터 선박 채권까지 370조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장이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STO 시장에서 코인베스 같은 역할을 좀 자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반 리테일 사용자부터 기관 투자자까지 저희가 이런 STO 금융 투자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리테일 소비자를 위한 프랩과 프랩X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프랩V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프랩 같은 경우는 STO에서 이제 각종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어떤 발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일반 데이터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프랩 서비스 통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프랩X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빅데이지 음악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손쉽게 양수도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초자산을 발행하고 새로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싶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위 같이 대관 업무를 진행하실 때 저희가 강평원과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 개발 엔진 덕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타사 대비 최대 6배 빠른 디지털 정보와 속도를 가진 데이터 엔진으로 1,300만 건이 넘는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를 하였고 이 데이터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AI 모델인 멀티 금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부터 이제 개인화된 추천 모델까지 전부 다 금융화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부터 거래소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엔진과 보안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 저희가 이제 진정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이제 거래 수수료로 메인 수수료 수익 모델을 보고 있고 여기에다 이제 뭐 환전 수수료나 기타 AI 연계 수수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코인베이스 같은 금융 허브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수익 모델을 높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저희가 주식과 코인의 평균 거래 중간값이 7회를 대입을 해봤을 때 약 내년도 2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주식 거래를 해보신 것처럼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고빈도로 매출이 멀티플로 증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이제 뭐 구글 창구나 아니면 AI 조용차 펀드 그리고 포스콜에 이제 펀바디는 꾸준히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오고 있고 실제로 금융권도 이제 증권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시중은행, 일반 1금융권 시중은행과 STO 서비스를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뱅크샐러드의 이제 초기 멤버로서 첫 번째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 이외에도 줄곧 핀테크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팀원들 역시 이제 오픈 AI사로부터 직접 소스 코드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파트너사로 인정이 됐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계 디자인 어워드 위너나 아니면 뭐 증권 신고서 1호 수리 책임자 그리고 뭐 선선결제 연구원 출신 등 뛰어난 팀원들 멤버로 이제 투자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타르트 AI였습니다. 타르트 AI 박아윤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바로 Q&A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약간 리드 플레이어인 거래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리드 플레이어로 빠르게 될 수 있나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그 정부에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총 3곳 정도가 지금 컨소시엄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뭐 내부 상황이긴 한데 사실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만의 자체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뭐 크림이나 뭐 다양한 그 서비스 이 재화 자체를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플랫폼 안에서 자체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가요? 네, 후자입니다. 2차 거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최대한 많이 소싱을 해올 수 있는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C2C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드리면 당근이나 이제 번기점터의 이제 조합 투자 STO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조합 투자자분이 이제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을 올리면 이제 양수인에게 그 물건을 양도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C2C 거래 마켓을 저희가 형성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비스 자체에서 뭐 결제나 이런 거래 예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떤 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필요한 그런 정부 인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유통 마켓은 한국거래소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미 그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빠르게 팔로우하면서 데이터랑 이제 2차 거래 마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거래 같은 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컨소시엄을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데이터가 많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소시엄 거버넌스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랑 이제 블록체인, 토큰 증권인가 어차피 블록체인 필요하고 보안도 상당히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보안 업체까지 해서 이제 SPC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LOI 한 20억 원 정도 수신을 받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펜딕스 뒷부분 중에 그 지갑 서비스 얘기가 있던데 네. 그거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이제 토큰 증권 거래소 방향은 이제 원화로 토큰 증권을 사는 것인데 이제 토큰 증권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원화로 사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제 코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저희 프랩엑스만의 지갑을 만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국내보다는 좀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글로벌 거래소로 진출했을 때 그때 유의하게 좀 사용이 목적이 알맞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구성을 보면 매출 측면에서 STO 서비스가 좀 메인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STO 서비스를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STO의 대상이 되는 어떤 자산은 어떤 쪽을 그러니까 주가 되는 자산이 어떤 클래스가 되는지 네. 현재까지는 지금 미술품, 음원, 부동산, 한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조각화된 투자 상품이고요. 이제 앞으로 증권신고서 현금에 많이 올라왔던 것들 이제 항공엔진이나 선박 이제 이 정도가 국내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채권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뒤에서 말씀드린 스포츠 구단들 아니면 위스키 하우스 아니면 또 요트나 정말 다양한 기초자산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PF들이 진행하는 터널 사용료라든지 파리진의 인프라 비용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리스크로 발행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가능해진다는 건 다 동의하고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한 STO 서비스가 될지. 네. 저희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다 시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느라든지 음원이라든지 등등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잘하고 어떤 차별적인 핵심 경쟁력을 갖고 키워나갈 수 있는 건지 단순히 이제 STO화 하는 거나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기술 이외에도 실제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기초자산들이 발행이 되는데 여기 금융위가 발표하신 자료를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제 발행과 유통이 분리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행을 만든 측면이 아니라 저희는 유통을 만든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이제 기초자산들을 발행하는 발행사들도 전부 다 싹 다 모은 이제 금융계 허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이제 비트코인도 거래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선박도 거래할 수 있고 스포츠구단도 거래할 수 있고 위스키하우스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멀티적인 금융 허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발행 시장이 우리한테 더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네네. 네.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전제로 지금 저쪽에 STO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그만큼 받는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술품이 아무래도 저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미술품이 이제 가장 많이 지금까지 조합 투자가 됐고 증권신고서가 많이 제출이 됐고 수리가 된 당장은 이제 미술품인데 앞으로는 좀 부동산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 시장이 좀 거의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특히 또 부동산이 지금 NPL이라든지 좀 그런 부실 채권 관련된 부동산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올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동화되려면 일반적인 특수펀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토큰 증권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투자 상품으로도 이제 부동산 매물들이 좀 많이 좀 쏟아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거래소라는 게 잘 되려면 투자하는 대중들 입장에서 그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유통량이 늘어나고 그 사이에서 트레이더들이 들어오면서 거래소에게 마진을 늘려주는 형태로 돼야 결국에 거래소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신개념 거래소 중에 지금까지 잘 됐던 건 코인판 때 나왔던 코인 거래소들 이후에 또 없다가 최근에 폴리마켓이 나왔는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발행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이 되게 낮다,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요즘은 폴리마켓 내에서도 컨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결국에 저희가 발행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실물 기반으로 나오는 STO들이기 때문에 유통량을 진짜 많이 늘려야 그 많은 2차 거래소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저희는 그 유통량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측면에서 다른 2차 거래소에 비해서 어떤 강점들, 어떤 전략들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더라도 이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AI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AI를 만들려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이전부터 꾸준히 가지고 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 투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계열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망한 발행사 업체의 시계열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데 2차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지표나 그래프 아니면 곡선들을 저희는 보여드릴 수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한정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것들 발행되는 것도 가져올 수 있나요? 국내는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해외 것도 이제 소돔이나 크리스틱이나 좀 큰 경매사 위주로 지금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건들도 저희 거래소에 담는 과정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AI 모델 자체가 이제 범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초자산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범용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르트 AI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5개 기업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인 5개 기업의 힘찬 도약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소통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들은 이후에 있을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황준호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 장표나 이렇게 써놓은 게 없어가지고 중언부언 이렇게 같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 교수인데요. 스타트업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재무금융 전공 교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창업 경험도 없고 이쪽 업계 경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교수라는 직업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하고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을 찾거나 이론을 검증하는, 그게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 요즘 뭐 해? 그렇게 물어보길래 나 연구하지. 그래서 친구가 뭐 연구하는데? 그래가지고 나 지금 실증 분석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CSR 활동을 많이 하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 그런 거 연구한다 얘기해서 그거 어떻게 연구한대? 하니까 자료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회계 분석을 돌리는 거야. 회계 분석을 돌리면은 이쪽에 그 독립 변수들 간에 다중 공산성 문제도 있고 내생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잘 처리를 해서
이 개수값이 유의하게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야, 너 그거 연구하면은 누가 그거 읽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교수님들은 읽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교수들이 이제 하는 연구도 물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이제 좋은 연구를 하면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시사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창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회사를 키우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어떤 즉각적인 그 사회의 파급 효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사회적인 기여는 그 여러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참 대견스럽고 그리고 이 학생으로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 더 대견스럽습니다. 저희가 93학번인데 저 때는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제 2년 선배님이 장병규 그 지금 한 크래프톤 의장님이신데 그때 96년도인가 그 장병규 선배님이 네오위즈 창업했다고 들었을 때 저희들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은가 왜 이렇게 굳이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시작하기 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했냐면 천안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생도 여기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창업했어요. 창업해가지고 여기서 와서 저희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 5개 발표팀들이 그 각각의 다 분야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딱 다른 분야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그 5개 팀들 다 보면은 분야는 다 다르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다 찾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여러 이제 개체들 간의 연결을 이렇게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뭐죠 그 팬들하고 이제 그 이동 안에 이제 연결고리를 제공해주고 그 사이버 캐릭터하고 사람과 연결고리를 제공해주고 또 크리에이터하고 청중하고 연결을 해주고 또 외국인과 한국과 연결해주고 금융시장하고 투자자하고 또 연결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립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연결된 어떤 유기적인 조직체로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그 연구원이 이제 10년이 다 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 저희가 이제 졸업시킨 기업들의 총 이제 누적 기업 가치가 2,500억 원이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커가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패널분들 저희가 좀 그 금요일 오후에 정말 바쁘신 시간인데 저희가 와주세요 했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학생 창업가들 물론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그 팀원들의 이제 코칭하고 그 멘토링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잘 못하고 센터장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 박진규 센터장님, 김현경 센터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니저님, 김채린 매니저님, 김하윤 매니저님 몇 달 전부터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신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타트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느껴져서 더욱더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추추데이는 봄과 가을 연 2회씩 진행되는데요. 돌아오는 5월에 고려대학교 교내에서 다시 새로운 기업들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지금부터 5시 10분까지 네트워킹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로비에 준비된 케이터링과 함께 남은 추추데이를 더욱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